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이죠. 마지막 주 수업. 물론 이제 뭐 학기 끝나도 제가 대학원생들이니까는 시간 내서 또 만나서 논문 지도도 하고 뭐 이렇게 그동안 이제 온라인으로 주로 했기 때문에 만나고 그럴 거긴 한데, 일단 수업상으로 이렇게 녹화한 걸 올리는 거는 마지막 주, 지금 14주차라는 걸 알려주고, 요번에는 뭐 우리 제가 참고하고 있는 책, 키건 또 그린 8판 글로벌 마케팅의 15챕터 15 글로벌 마케팅 앤드 디지털 레볼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고요. 그죠? 뭐 다 잘 알고 있고, 근데 뭐 7판 8판 뭐 비슷하니까 공부를 하기로 해서 할 거고, 넘어갈게요. 이번 학기 아마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제가 강의실에서 수업을 했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 글로벌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했고, 그리고 또 저거 공부했죠. 방법론으로 상관관계 분석, 분산 분석, 회귀 분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또 3주 동안 해줬고, 이제 사실 논문 쓰는 걸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따로 한번 같이 모이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해서 제가 계속 지도를 해줄 거고, 또 이제 지도 교수가 다른 분들은 또 지도를 받을 거고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처럼 제가 이제 문제를 다음 주에 올려주면 그 문제를 뭐 제가 일정 기간을 주면은 풀어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게 내용에 충실해서 논문 형식에 뭐 실증까지 못하더라도 논문 형식을 빌리고 좀 충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장의 목표는 The Major Innovation and Trends that Underlie the Digital Revolution. 우리 디지털 레볼루션, 디지털 혁명이라고 그러죠. 디지털은 뭐 아날로그에 대비되는 말로 영일로 모든 컴퓨터 언어로 바꿔서 처리하는, 영일로 그런 어떤 엄청나게 많은 뭐 처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보가 디지털화돼서 혁명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됐죠. 그거에 숨어있는 디지털 혁명에 숨어있는 그런 이노베이션, 혁신과 주요한 혁신과 트렌드를 살펴본다. 사실은 디지털 혁명은 2000년 밀레니엄에 일어났죠. 사실은 뭐 90년대 들어서 이제 컴퓨터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브로드밴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2000년서부터 일어나서 지금 뭐 계속 되고 있죠.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처리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에 define value network and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sustaining technology and disruptive technology. 기존의 기술과 파괴적 기술, 새로운 혁신 기술이죠. 의 차이를 뭐 설명하고 밸류 네트워크가 뭐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내린다. 여기서 이제 disruptive technology 또는 disruptive innovation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혁신 지향성이라고 해서 논문에서 많이 써요.
아무래도 뭐 지금의 우리가 디지털 레볼루션이라는 게 혁신의 혁명, 혁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혁신을 지향한다든지 뭐 혁신과 관련된 그런 거 해서 그런 것들을 하니까 그 파트는 특히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과 관련돼서 그거는 논문에서도 그 구성 개념으로 자주 나오니까 잘들 공부하기 바라고요. 다음에 Identify current trends in global e-commerce, 글로벌 전자상 거래, 그리고 Explain how global companies are expanding their presence on the web. 웹상에서 그들의 어떤 존재감을 어떻게 그 확장하는지 대해서 파악한다, 살펴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제품과 서비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특히 디지털 레볼루션과 관련돼서 과거 10년간 가장 소개되어진 가장 중요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또 열거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챕터에서 배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여기 이제 디지털 레볼루션에 대해서 간략한 역사가 나와 있어요. 뭐 총 모든 것들을 망라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기로 하죠. 디지털 레볼루션은 뭐죠? 이 디지털 혁명은 패러다임 시프트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진보로부터 그 이제 발생한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인데 결국 디지타이제이션이라는 것은 바이너리 코드 그 1과 0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진법, 바이너리 코드의 컨버전, 이걸 이제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가능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아날로그 원천을 정보, 뭐 소리,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을 이런 거와 관련된 아날로그 소스를 이제 디지털화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적인 발전으로부터 유래된 어떤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다. 먼저 이제 디지털 레볼루션이 뭔지 이걸 정의를 한 거죠. 결국은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바꿔서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한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 1947년도에 AT&T의 벨랩 연구소죠. 벨랩 연구소에서 뭐 살리드 스테이트 뭐 앰플리파이어, 말하자면 트랜지스터, 뭐 고체 상태의 뭐 앰플리파이어, 뭐 이런 뭐 그거를 개발했고, 50년대는 로버트 노이스와 잭 킬비라는 사람이 실리콘 칩, 지금 IC 칩,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알려져 있는 IC 칩, 실리콘 칩, 요게 개발됐고, 70년도에 K라는 사람이 처음 PC라는 거는 이제 퍼스널 컴퓨터를 개발했고, 물론 이제 IBM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실은 미리미리 다 있었는데 81년도에 처음 PC를 이제 시장에 출시를 했고요. 또 84년에 그 유명한 빌 게이츠가 MS-DOS, 지금이야 뭐 윈도우즈니 더 그거 한 것도 뭐 계속 발전해 오고 있지만 벌써 이제 30년이 돼가던 거죠. 그런가요? 30년인가? 아니 40년이네. 84년이니까 한 37년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인텔이 이제 그 연산 처리 장치, 마이크로 프로세서 82년도에 그래서 286급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하고, 93년에 뭐 286, 386, 486 하다가 93년에 펜티움급 뭐 586급이 나왔다. 그리고
인터넷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DARPA에서는 1969년에 알파넷이라는 그런 것들을 1969년에 처음 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973년도에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인터넷이 이제 탄생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199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월드와이드 웹, 뭐 팀 버너스리라는 뭐 인터넷의 아버지, 월드와이드 웹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해서 우리 그 www. 예를 들어서 naver 네이버.com 뭐 상명이면 smu.h.kr 하는 유니폼 리소스 그 로케이터,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URL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또 랭귀지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HTML이라는 게 이제 1990년도에 나왔죠. 그래서 90년도에 마크 안드루센이 웹브라우저로 처음, 이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 95년도에 이제 모자익, 뭐 넷스케이프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 이제 포닥처럼 연구하러 갔었는데 그때 거기에 MBA 출신들이 우수한 친구들이 모자익 넷스케이프에 많이 갔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 익스플로러라든지 이런 게 밀려가지고 다 그냥 저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포탈로 구글이라든지 야후,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이런 것들이 70년대 그 K가 이제 저걸 했고요. 아, 요거는 좀 앞에 거랑 그거 됐네요. 그리고 이 이제 웹사이트 주소를 할당하는 기관으로 non-profit 비영리 기관으로 non-profit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 and Number 요거를 할당하는 기관으로 ICANN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또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한때 뭐 웹사이트가 엄청난 뭐 코리아닷컴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또 엄청난 또 경제적인 좀 그런 거로 또 팔리기도 하고 뭐 문제도 되고 뭐 스쿼팅 문제도 생기고 막 그랬죠. 사실은 그 다음에 차이나나 인디아나 브라질이나 EU 같은 데가 이제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하게 문제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이슈, 아무래도 이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그 대두가 됐습니다. 인터넷의 그 발전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융합의 컨버전스 시작했죠. 뭐 유선과 뭐 무선의 융합, 뭐 또 디바이스와 뭐 콘텐츠와의 융합, 뭐 이렇게 하여튼 융합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에서 융합이 그 큰 화두로 됐죠. 그래서 융합이라는 용어라는 용어는 refers to the coming together of previously separate industry. 과거에는 분리되었던, 단절되었던 산업이나 제품 범주가 합쳐진 것을 의미한다. 융합. 사실은 지금도 대학에서는 이제 뭐 융합학과 뭐 이래가지고 이제는 단일 과거와 같은 학문 체계로는 그런 인재는 그 필요하지 않고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데만 해도 뭐 그냥 사학과가 아니라 역사학과가 아니라 역사 콘텐츠학과, 뭐 역사학과 콘텐츠를 같이 그런 게 이제 뭐 아무래도 그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게임이라든지 콘텐츠에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또 이렇게 영화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보면은 뭐 휴먼 지능 정보다. 그래서 뭐 AI의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엮는 그런 학과도 있고요. 또 뭐 어떤 그런 융합이라는 게 큰 패러다임으로 큰 화두로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학의 많은 이제 전공들은 큰 융합이라는 소용돌이 하에서 가고 있어요. 결국 학문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학하는 사람도 인문학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그래서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뭐 공간 환경학부 이런 과들이 생겼죠. 공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들이 이제 엮어서 같이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이 우리 때랑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거의 복수 전공이라든지 다전공을 필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2개 전공 이상을 필수적으로 듣는 게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융합이 큰 이제 트렌드다. 큰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는 실제로는 브로드밴드 세기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때는 이제 뭐 이거 여기서는 또 intermediation이라는 게 이제 중간에 거치지 않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기다. 네? 광대역 시기다. 그래서 뭐 파일이 쉐어링 되고 또 디지털 레코딩 이미지가 되고 아이팟 시대고 롱테일 시대고 또 블로그 시대고 유저 제너레이티드 데케이드고 뭐 옛날에 UCC 이런 거 있죠. UCC, UGC 온 디맨드 데케이드고 올 억세스 데케이드고. 그래서 2000년에 들어서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세기를 뭐 예? 경축하는 의미에서 인터넷이 완전 문화를 문화 전체를 삼켜버렸고, 그리고 보다 저렴하게 보다 빠르게 보다 작은 용량으로 모든 사람이 온라인에 접근이 가능해졌고 또 서로 주고받고가 가능해졌다라는 게 큰 컨버전스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 세기와 다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만 봐도, 휴대폰 쓰기 전에는 과거에는 뭐 디지털 카메라가 따로 있고 카메라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그냥 거기 묻혔죠. 사진이라든지 뭐 소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전 이게 다 이제 묻혀서 2010년대 들어서 전화, 소비자 가전, 포토그래피 같은 게 하나로 이렇게 묻혀버리는, 융합되는 그런 걸 보게 됐고요. 그래서 나탈리 네타포르테 같은 나탈리 마스넷이라는 그 창업자, 파운더는 네타포르테라는 기업의 창업자는 I think there will be an increasing convergence between content and commerce. 컨텐츠와 커머스 사이에 엄청난 융합이 있을 거로 난 생각한다. That it will be about following consumers instead of making consumers come to you. 소비자가 당신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당신이 따라가다, 쫓아가는 그런 거다. 왜 그러냐면은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면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광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소비자를 추적하고 소비자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and I'm especially excited about the various platforms. 아주 다양한 플랫폼에 대해서 특히 나는 흥분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고객들에게 더욱더 많은 접근을 가능하게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버전스 얘기가 거기서 이제 나와서 결국 이 여러 가지 과거와는 다르게 뭐 제품이면 제품, 디바이스면 디바이스, 뭐 콘텐츠, 뭐 커머스, 뭐 인포메이션, 또 여러 가지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융합되고 있는 그런 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챕터에서 좀 중요하고 여러분이 논문 쓴다든지 그럴 때 반드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요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 나오는 요 파트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이걸 해보면은 결국은 밸류 네트워크, 그러니까 밸류 가치 네트워크, 그리고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 그 파괴적인 기술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How is it that managers and many companies have failed to respond to change in a timely manner? 왜 많은 기업의 경영자들이 아주 시간에 맞게 변화에 반응하는데 실패하느냐 이거죠. 변화는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휴대폰 회사 과거에는 노키아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근데 디지털화에 실패했죠. LG도 얼마 전에 스마트폰 사업 철수했는데 결국은 그 아이폰이 나올 때 그 시장이 클 거라는 거를 예상 못해서 또 실패했죠. 뭐 그런 예들은 너무나 많아요. 뭐 코닥, 뭐 후지필름,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그래서 결국 according to Harvard professor 클레이튼 크리스텐센이라는 뭐 여기 엄청난 혁신과 관련된 엄청난 그 대가죠. 네, 대가인데 이 하버드 대학의 클레이튼 크리스텐 교수에 따르면은 문제는 경영자들이 최근에 현재 이익이 남는 기술에 너무 집중을 하기 때문에 몰두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거라는 건 당연히 리스크가 크죠. 분명히 리스크가 큰 거로 되는 기술은 약간 좀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적절한 투자를 하지 않는 데서 실패하게 된다 이거죠. 그죠? 왜 아무래도 누구나 기존에 하던 거를 그대로 하는 게 그 선호하잖아요. 왜? 그럼 편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뭔가 새로운 세계에서 이기려면 미래에서 이기려면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빨리 남보다 그걸 더 빨리 했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일본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이 이게 쉽지 않고 아이러니컬리 역설적으로 기업들은 이런 어떤 함정에 빠진다 이거죠. 뭐죠? 왜?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이 오르소독시,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마케팅으로 가던 뭐 정설인데 여기서는 뭐 정독, 지금 자기네들이 하던 제품, 하던 판매 방식 이거에 빠져서 새로운 혁신을 안 한다는 거죠. 결국 namely listening to and responding to the needs of established customer, 기존 고객의 욕구에 뭐 그거 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크리스텐은 이러한 상황을 그 혁신자의 딜레마라고 한다. 결국 이건 이제 우리가 뭐 코닥 필름 생각하면 되죠. 결국은 코닥 필름 회사가 실제로는 뭐 여러 가지 디지털 카메라 기술이라든지 그 당시에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었죠. 그래서 뭐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 20년 전만 해도 뭐 거의
그 기업 가치가 세계에서 몇 위 안에 드는, 미국에서 몇 위 안에 드는 막 그런 브랜드 가치가 그런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예전에 필름 카메라가 없어지는데, 아이 그거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제 망했다는 거죠. 근데 또 사실은 거기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후지 필름, 후지 칼라 같은 거는 또 그걸 잘 극복을 해서 또 이게 저거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파괴 혁신 활동회를 수용을 하고, 네? 그런 거를 기존의 기술을 뭐 자기가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서도 지금 먹히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걸 과감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근데 그걸 못 하는데 이럴 때 이거를 우리가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그런다. 이렇게. 우리 또 여기서 혁신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를 또 혁신을 하는 방법도, 그래서 크리스텐생 교수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과감하게 파괴를 해라. 네? 기존의 낡은 거를 과감히 없애고, 낡은 기술이라든지 뭐 낡은 조직 뭐 이런 걸 없애고 새롭게 하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여기는 하버드대 교수고 저기 그 찰스 오라일리 교수라고 스탠포드대 교수는 혁신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니까, 이노베이터스 딜레마에 있으니까 기존 사업은 잘 하면서, 그걸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기존 사업에서 최대한 잘 활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아울러 동시에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그거를 익스플로레이션, EXPLO, RATION,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혁신 활동을 해라. 혁신 조직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혁신 사업부를 만들어서 해라. 그러니까 기존의 엑스플로이테이션 뿐만 아니라, 그죠? 새로운 익스플로레이션도 같이, 두 가지 손을 같이 쓰는 그런 양손잡이 경영을 잘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또 ambidextrous 매니지먼트, 양손잡이 경영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또 유명하죠. 양손잡이 경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혁신이라는 게 결국 가만히 세상이 계속 변하고 소비자의 욕구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서 그거를 충족시키려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남들이 뛰는 만큼 뛰면 안 되고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 활동이 필요하는데, 과연 혁신을 잘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혁신을 잘하는 조직 형태는 어떠냐, 에? 혁신 활동이 뭐 창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문에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공부도 하고 있고 열심히 그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속 변수를 뭐 어떤 의도, 뭐 우리 구매 의도, 보통 소비자 행동에서는 구매 의도라고 그러지만, 뭐 창업 활동 의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어떤 의도라고 봤을 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어떤 그런 혁신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조절 변수로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는 게 또 중요한 논문 주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많은 여러 산업에 있어서 기업들은 밸류 네트워크에 이렇게 companies are embedded in a value network. 뭐 embed 그러면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뭐 배태되어 있다? 뭐 그냥 밸류 네트워크에 뭐 일원이다, 뭐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건데, 포함된 거랑은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배태되어 있다라는 게 좀 물리적인 결합인 것 같지만 또 화학적인 결합인 것처럼 그런 속성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뭐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고, each value network has a cost structure with it that dictates the margins needed to achieve profitability. 하면은 수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마진, 마진을 판가름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원가 구조,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기업 활동은 밸류체인 어널리시스에 따르면은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고, 기업을 한다는 것은 밸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날 거냐, 필요한 걸 사올 거냐. 그래서 밸류 네트워크. 그래서 그걸 만드냐, 그러면 만드는 거와 관련된 비용이 들 거고, 사오느냐, 그러면 사오는 거와 관련된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럴 때 그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느냐. 그게 이제 밸류 네트워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아울러 창의적인 그런 걸 가져가야 되겠죠.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뭐 제가 좀 의미가 있는 디스럽션에 관련된 얘기를 해서 제가 왔어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그렇게 disruptive는 뭐 파괴적인 그 말고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뭐 as firms gain experience within a given network, 주어진 네트워크에서 기업들이 경험을 획득하게 됨에 따라 기업들은 결국은 역량을 개발하고 조직 구조를 개발하고 또 문화를 개발하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그들 각각의 밸류 네트워크의 요구, 차별적인 요구사항에 맞춤화된, 맞춰진 그런 역량, 조직 구조, 문화를 개발한다. 기업의, 산업의 지배적인 기업은 typically with reputation as well managed 기업. 그러니까 잘 경영되고 있는 기업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의 뭐 선도 기업들은, 그죠? 결국은 지속 가능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채택한다. 즉 증분적, 인크리멘탈,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죠. 아니면 급진적 혁신, 결국 제품 성과를 개선하는 그런 서스테이닝 기술이라는 것은 증문적이고 혁신적인, 급진적인 그런 혁신이다. 크리스텐센 아까 그 교수님이죠, 하버드대 교수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기술은 기존 기업에 의해서 개발된 신기술은 굉장히 서스테이닝,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된다, 지속화된다. 그래서 the vast majority of innovation, 대부분의 많은 혁신들은 이런 타입이다. 그러나 산업에 새로이 들어온 진입자, new entrants to industry는 아주 파괴적인 기술을 개발한다.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들은 조금씩 직문적이고 해서 계속 조금씩 바뀌지만, 실제로 새로 들어온 진입자들은 아까 뭐 그 애플 아이폰처럼 완전 새로운 파괴적인 기술이고, 이런 파괴적인 기술은 제품의 성과를 높이는 어떤 그런 확실한 혜택을 가져다 준다. 그죠? 그래서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는 결국은 무언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최근에 넷플릭스라든지 OTT 서비스, 그리고 뭐 집에서 뭐 지니 같은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사용해 보면 참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그냥 쉽게 할 수 있죠. 엄청나게 내가 원하는, 저는 사실은 뭐 30년 전에 이렇게 제가 통신회사 다니고 뭐 이랬을 때, 20, 30년 전에 다닐 때 뭐 1대1에 나의 뭐 1인 미디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런 게 과연 뭐 생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언제 되나 사실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현실로 다가온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마 첫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이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그런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
이제 모든 공공 서비스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뭐 가서 한다, 모두 한다 이런 게 신문지상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금 미국의 뭐 메타버스 주가가 막 오르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된 뭐 로블록스라는 회사의 주가가 오르고 있고 막 이런데, 여러분들도 최소한 뭐 문과 쪽이니까 이거를 그 기술적으로 뭐 모르더라도 특히 소비자로서 이용할 수 알아야 되고, 그런 서비스의 출현, 어떤 디스럽티브한 테크놀로지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라든지 논문 주제를 잡을 때도 그런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는 전형적으로 새로운 시장이 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탄이 설명했듯이 혁신, 한 기업의 파괴적인 혁신은 다른 기업에는 파괴적인 게 아니라 뭐 약간 지속적인, 뭐 직문적인, 뭐 연속적인 그런 걸 거다. 그래서 인터넷은 델 컴퓨터한테는 서스테이닝 테크놀로지지만 그 디스트리뷰션 채널한테는 그 투 델이었지만 디스트리뷰션 채널인 특히 그 여기 그 PC를 다이렉트 마케팅, 이거 좀 뭐가 좀 빠졌는데요. 예? 다이렉트 마케팅을 통해서 팔은 그 델 컴퓨터한테는 엄청난 혁신이었지만, 컴팩 같은 회사한테는 그 유통업체 리테일러를 통해서 팔았죠. 거기한테는 이게 엄청난 혁신이 아니라 그 실제로 지속적인 혁신이라기보다는 파괴적인 혁신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The Internet was sustaining technology to Dell, which already sold PC via direct marketing channel. 여기까지 있고요. 저 부분이 빠졌네요. But it was disruptive technology to Compaq. 컴팩이라는 회사 있죠. Whose major distribution channel was retailer. 이렇게 바뀐다는 게, 이게 벌써 20년 가까이 전에 Why disruption can be good for business, 여기에 나왔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크리스텐센이 그 경영자들이 혁신가의 딜레마 뭐죠? 그러니까 기존의 서스테이닝한 기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파괴적인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혁신가들의 딜레마를 확인을 하고,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적절한 반응을,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크리스텐센은 다음과 같은 파괴적인 혁신에 대해서 5가지 원칙을 개발했다. 첫 번째, 기업은 고객 그리고 자원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의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the best innovation are user driven. 가장 중요한 혁신은, 최고의 혁신은 사용자 지향적인 거고, 역설적으로 경영자가 기존의 고객들을 경청한다면 그 기회, 파괴적인 혁신의 기회는 어떻게 보면 놓치는 거다 이거죠. 너무 기존의 고객들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어떤 새로운 고객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면 놓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희가 그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회사들을 보면
수없이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하죠. 뭐 금융이면 금융, 아마 메타버스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뭐 AR, VR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엄청나게 그런 기업들을 또 인수합병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기존에 자기가 잘하는 뭐 검색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만 너무 그거 인터넷 서비스만 하고 있으면 세상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라는 거죠. 그죠? 놓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 스몰 마켓, 두 번째, 그 작은 시장은 실제로 큰 기업의 성장 욕구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large organization, 큰 기업들은 create independent unit to pursue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을 추구하는 독립 사업 단위를 창출하는 큰 기업들은 as IBM did in developing its PC와 같은 이런 거를 IBM이 PC를 개발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런 기업들, 그죠? 큰 기업들은 이 실제로 이런 혁신 활동에 혁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은 독립적인 단위가 필요하다. IBM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시장이 작기 때문에 큰 기업의 관점에서 자꾸 성장 욕구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다음에 마켓,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분석될 수 없다라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그래서 크리스텐센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업들은 그 애그노스틱 마케팅, 그게 뭐였죠? 저도 지금 찾아봤는데 또 그럴 때일수록 여러 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애그노스틱 안돼 불가지론, 그죠? 불가 안돼 라는 그런 마케팅들을 그 안 되는 거에 대한 마케팅에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결국은 명백한 가정인데, 어떤 거냐 하면은 기업의 인력이 아니라 기업의 인력이나 기업의 그 고객이 아닌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거죠. 뭐? 왜? 뭘 알지 못하냐 하면은 그 새로운 파괴적인 제품이 그거를 그거를 경험해 보기 전에 사용될 것인지 말 것인지, 얼마나 사용될 것인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때는 과감한 도전과 어떤 미래에 대한 뭐 그런 예측, 도전,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에 조직의 역량은 그것에 또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또 정의를 한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트렌드 세터, 새로운 트렌드 세터이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산업 진입자들이 어떤 그 고성장식이라든지 소비자 지향적 영역, 뭐 소셜 네트워킹 분야, 이런 데 있어서 는 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인더스트리 트렌드, 과거에는 트렌드 세터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뭐 소셜 네트워킹이라든지 뭐 이런 서치 분야에서 에? 서치가 저기 틀렸네요. SEARC인데 서치 분야와 같은 영역에서는 실제로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애플 있죠. 애플은 그 뭐 아이폰이 됐건 아이튠즈가 됐건 뭐 아이팟이 됐건 뭐 엄청난 지금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페이스북도 뭐 어쨌든 뭐 가지고 있고 또 아마존도 상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있고요. 구글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잘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떤 사업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어떻게 그거를 고객들을 가지고 있으려고 플랫폼화해서 고객들에 대한 걸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있고, 다섯 번째 크리스텐 교수가 얘기하는 다섯 번째 그거는 기술 공급은 may not equal market demand. 시장의 수요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제품은 많은 시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쓸데없이 더 막 정교화되고 고도화되고 그럴 수도 있다. 우리 뭐 그런 거 얘기하죠. 전자제품 같은 거 막 좋은 제품이 막 이렇게 나오면은 실제로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뭐 아니 그거 어떻게 그 휴대폰도 그래요. 휴대폰에 엄청나게 많은 그 기능이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얼마나 씁니까? 실제로 뭐 별로 안 쓰죠. 네? 별로 안 써요. 뭐 20% 쓰면 다 쓸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지만 그걸 만들죠. 우리 뭐 카메라라고 그래도 카메라에도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잘 안 쓰게 되죠. 예? 그래도 그런 게 과연 필요한 거냐 이런 회의에도 빠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경영자들이 그 혁신가의 딜레마를 인식을 하고 적절한 반응, 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원칙을 했다. 뭐죠? 하여튼 소비자와 투자자를 신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소기업, 소사업본부, 사업단위식으로 해야 되고 보고 시장이 없으면 분석될 수도 없다. 자꾸 너무 분석하고 따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의 역량은 조직이 할 수 없는 거를 또 규정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한때 유명한 인더스트리의 이 IT 업계의 트렌드 세터였지만, 그죠? 트렌드 세터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실제로 서치 엔진이라든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고성장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산업자들, 창립자들에 비해서 뒤처져 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기술이라는 것은 기술 공급은 실제로 시장 수요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제품들은 great degree of sophistication than the market require. 시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정교함, 발전 이런 것들을 주고 있다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그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 의미심장한 내용 같아서 그래요. 요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도 아마 구글 스칼라 같은 데 들어가서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런 거 찾으면 또 이노베이션 이런 거 찾으면 많은 자료들이 있을 건데 거기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이커머스 뭐 전자상거래죠. 미국에서는 아마존이라는 기업, 그리고 그 중국은 뭐죠? 뭐 알리바바, 그죠?
우리나라는 어딘가요? 네이버가 뭐 쇼핑도 잘하죠. 네이버도 있고 뭐 쿠팡도 있고 또 뭐 옛날에는 뭐 인터파크라든지 뭐 그런 전자상거래 전문 기업들이 있었죠. 지금도 서비스를 하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the term e-commerce refers to the general exchange of goods and services using the internet or a similar online network. 인터넷이나 similar 온라인 네트워크를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그걸 전자상거래라고 그런다. 웹사이트는 목적상 분류를 해보면은 프로모션 사이트가 있고 컨텐트 사이트가 있고 트랜잭션 사이트가 있다. 프로모션 사이트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거고, 컨텐트 사이트는 뭐 뉴스나 오락과 같은 정보, 어떤 PR 이런 것들을 광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컨텐츠 사이트고, 실제로 고객들이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온라인 리테일 오퍼레이션을 편하게 하는 그런 거래 사이트, 트랜잭션 사이트도 존재하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의 그 사이트를 클릭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서 클릭스루 레이트라는 게 중요하다. 클릭률, 뭐 클릭 도달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the percentage of users who click on the advertisement that has been presented 뭐 이런 게 중요하다. 또 paid search advertising 이런 게 중요하다. 결국 우리가 한 사이트를 클릭해서 얼마나 들어오냐, 이게 뭐 컨텐츠가 좋고 뭐하고 이러면은 그런 느낌 안 드는데, 아니면은 우리가 굉장히 뭐 낚였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런 거. 또 글로벌 이커머스에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웹사이트를 얼마나 잘 설계하고 실행에 옮기느냐 이런 거죠. 저도 뭐 보스 제품을 사고 뭐 버버리 제품을 사고 이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런 게 오면은 제가 이걸 보니까 참들 잘 만들더라고요. 이메일도 받게 되고 뭐 이렇게 모바일로도 오고 그러면은 참이 예전 처음 생겼을 때보다 이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게. 또 뭐 요즘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하죠. 네이버 포탈 통해서 하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슈가 되는 거는 이 사이버 스쿼팅이라는 이슈가 생기는데, 사이트를 이제 무단 점유한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 사이트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 그러면 삼성이 그거 할 것 같으니까 삼성이라는 걸 먼저 등록해 놓는 거죠. SAM, SUNG. 그러다 보니까는 삼성으로 못하고 예전에 뭐 이삼성이라든지 알파벳 2를 붙였던 아이삼성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스쿼팅은 refers to practice of registering a particular domain name, 특정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건데, for the express purpose of reselling it to the company that should rightfully use it. 그거를 권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업에게 되팔 목적으로, 그런 명백한 목적으로 이 특정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관행, 등록하는 거를 우리가 사이버 스쿼팅, 사이버상에서의 사이버 스쿼팅이라고 한다. 원래 이제 스쿼트가 여러분들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운동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남의 땅 건물을 불법 거주하는 거를 스쿼트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쪼그리고 앉다, 불법 거주하고 무단 점유하는 것도 스쿼트고, 뭐 명사로서 또 불법 거주 건물 이런 것도 스쿼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이본이라는 회사나 파나소닉이라는 회사, 뭐 스타벅스 이런 데가 이제 그런 사이버 스쿼팅에 의해서 뭐 이렇게 무단 점유 당해서 그거를 다시 찾아오는데 뭐 고생을 해오고 뭘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예, 다음에 또 새로운 인터넷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로 페이먼트가 있어요. 페이먼트는 can be another problem. 그래서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크레딧 카드는 별로 사용되지 않죠. 오히려 다른 무슨 알리페이라고 그러나요? 예, 알리페이 같은 거, 알리바바에서 나온 페이라든지 뭐 QR 코드라든지 이런 게 쓰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커머스 오퍼레이터는 사실은 뱅크 체크라든지 포스탈 모니 오더, 수표라든지 어떤 우편환을 통해서 저걸 할 수 있고, 캐시 온 딜리버리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 또는 크레딧 카드를 통한 사기 문제, 예?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 근데 사실은 중국 같은 데서 모바일이 워낙 발전해서 뭐 페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이게 국가별로 보면 참 웃겨요. 우리나라는 크레딧 카드가 굉장히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일본 같은 데는 또 캐시로 쓰이고요. 다음에 브로드밴드라는 게 있는데, 브로드밴드가 나오면은 브로드밴드 뭐 is defined as 또는 refers to, 이게 정의를 잘 보세요. 광대역망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브로드밴드, a system that has sufficient capacity to carry multiple voice, data or video channels simultaneously. 그러니까 음성, 데이터, 영상 채널을 동시에, 그런 복수의 채널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대역 카파를 가진 시스템을 우리가 브로드밴드라고 그러고, 거기서의 밴드위스가 결국은 어떤 프리퀀시 범위, 주파수 대역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결국은 주어진 어떤 전송 채널 하에서 한다. 그래서 팔리시 메이커가 브로드밴드 경쟁을 왜 이렇게 치열하게 so closely 하느냐. 브로드밴드는 다양한 마케팅 기회를 기업에 제공한다. 여러 산업에 있어서. 그래서 브로드밴드는 또한 인터넷 유저에게 스트리밍 미디어를 또는 스트리밍 오디오, 스트리밍 비디오 같은 스트리밍 미디어를 접근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라디오 서비스, 서치에서 판도라, 스포티파이, 아이하트 라디오와 같은 그런 것들은 사용자들에게 그들의 어떤 친숙한 예술가나 음악가들을 이렇게 리스트업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가 지금 엄청 변하고 있죠. 클라우드가 막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클라우드가 이제 다른 나의 모든 것들을 저장해 놓는 저장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아마존 같은 회사가 세계 최고 애플을 그거 하는 회사가 되는 게 결국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가 AWS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니 구글이니 이런 데도 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클라우드가 좀 약해서 좀 걱정이 돼요. 결국 모든 정보가 올라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One Drive of Higher Broadband Speed, 아주 높은 광대역 속도를 내는 하나의 드라이버. The term refers to next generation computing that is performed in the cloud. 저 구름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죠. 나와 관련된 모든 파일이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니 모든 것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거 한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할 때 스마트폰은 당연히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우리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디지털 레볼루션으로, 디지털 혁명으로 소개하는 거니까, 다음에 모바일 광고, 그리고 모바일 커머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terms, 어떤 용어다. that describe the use of cell phone, 셀룰라 폰을 채널로 사용하는 광고 메시지라든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수행하는
그런 채널로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결국 그런 용어를 모바일 애드버타이징, 모바일 커머스라고 그러고, 결국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든지 뭐 그런 거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뭐 블루투스니, 텔레마틱이니, 또 모바일 뮤직 is music that is produced that played on a cell phone or mobile device. 뭐 우리 모바일 뮤직하면 뭐 뭐죠? 지니 뮤직이나 뭐 멜론이나 뭐 많이 있죠. 또 모바일 게이밍, 인터넷 폰 서비스, 우리 과거에 얘기했던 VoIP 있죠? VoIP. 지금도 뭐 보이스톡, 카카오톡에서 보이스톡을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 줌이라든지 팀스 같은 서비스들이 그거 되고, 디지털 북 and electronic reading device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여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글로벌 마케팅이라든지 글로벌 경영이 엄청나게 많이 또 바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리뷰하는 게, 왜요? 앞으로는 결국은 뭐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를 또 발달을 한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저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글로벌 마케팅의 기본적인 지금까지 원리라든지 뭐 환경 문제라든지, 또 이번 학기에 방법론과 관련돼서 상관관계 분석이라든지 뭐 또 뭐죠? 그 연관성 분석, 뭐 회귀 분석, 분산 분석 이런 거 공부하고, 또 환경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그랬는데, 또 마지막으로 오늘은 디지털 레볼루션, 디지털 혁명과 관련돼서 이슈들을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하여튼 기술이 엄청 발전하고요. 우리 뭐 주식시장이 됐건 뭐가 됐건 다 여기서 저걸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갖길 바래요. 예, 하여튼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번 학기 강의를 이제 뭐 다 했고요. 이제 또 만날 거예요. 여러분 논문 지도도 하고 뭐 하려고 오프라인상으로 만날 거고요. 또 질문이 있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저한테 뭐 전화로 연락 주신다든지 뭐, 그래서 계속 앞으로 또 논문 지도도 해야 되고, 꼭 지도 교수가 제가 아니더라도 제가 또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케어를 해줄 테니까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결국 논문을 대학원생을 한다는 건, 석사건 박사건 한다는 건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네. 많이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리딩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방학 때 많이 좀 읽길 바라고요. 또 뭐 좀 특히 아티클, 국내 어떤 학위 논문이라든지 국내 논문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영어로 된 논문을 보고, 특히 뭐 중국 학생이나 베트남 학생들이 영어가 잘 안 된다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거를 좀 저거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씩 하다 보면 나아져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또 연락하기로 하고요. 시험은 다음 주에 그렇게 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저거 하도록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했고, 공부하다가 뭐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